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미뤄진 것입니다. 돈 스파이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시원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남성에게 반값을 깎아주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작동을 두고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소방대원은 진압 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반면 다른 소방대원은 암전과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건 반장을 채워주실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한국과 13시간 차이로 아침 식사 반찬처럼 곁들이는 사건 반장. 네, 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신 저 멀리 남미 대륙 볼리비아에 사시는 헬렌 킴님. 올라. 네, 오늘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임경진님만의 매력과 진행 능력, 양 반장님 못참습니다라고 두 분 다 애정하고 응원합니다라고 하신 늘푸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건 반장은 양 반장이 최고입니다. 네, 재미있을 땐 개그맨보다 더 웃기고 진지할 땐 카리스마 있는 박 변호사님. 네, 사반의 보석입니다 하신 정민박님. 네, 박 변호사님 좋으시죠? 사랑합니다. 네. 잡아주세요. 네, 오늘도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경심님, 그리고 김준영님, 김맥두걸님, 줄리아님, 아리아 하나리님, 엠버김님, 그리고 만기민기님, 모두 고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그리고 볼리비아를 비롯해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습기차 핵핵 견주 등장입니다. 물품 보관함에 갇혀있다 구조된 강아지. 네, 저희가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인이 나타났다고요? 네,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 갇혀있다가 구조된 강아지의 주인이 약 3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었는데요.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4일 저녁 푸드를 보관함에 넣어놓은 뒤 어제인 28일 오전 동대구 역사로 전화해서 개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인 남성이 유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개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보호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푸들은 태어난 지 갓 6개월 된 강아지인데 현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오늘 서울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이었는데요. 주인은 유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물권 단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반려견과 같이 있으면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개를 집어넣고 28일 날 확인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자칫하면 강아지가 폐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물품 보관함에 그 습기가 차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가 됐는데 글쎄요, 지적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저 남성이 강아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기르는 것은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강아지가 잘 구조가 돼서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반장픽 살펴보겠습니다.
테니스장에서 갑자기 심정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주시 한 테니스장인데요. 운동 중이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죠. 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요. 재빠른 응급처치 덕분이었을까요? 네, 쓰러진 남성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를 하는 분들이 아주 능숙해 보여요. 네, 어제 전주시의 한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같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곧장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마침 비벌에 맞아 운동하고 있던 부안소방서 박재선 소방리와 전주 완상소방서 전정기 소방장인데요. 이들은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남성에게 아주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3분 만에 도착해서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고요. 이 보호자인 아들은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는데 현장에서 현직 소방관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회복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소방관 여러분들이 쉬는 때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반장픽 보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 극과 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토바이 사고들 장면을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 우회전하려는데요. 그 순간 갓길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돌리는데요. 자, 또 다른 영상인데 앞서가는 오토바이 주목해 보시죠. 2차로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언덕으로 올라 정차된 차량 뒤에 멈춰서는 순간 네,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충돌해서 넘어집니다. 네, 두 번째 사고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접촉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접촉하지 않은 사고, 비접촉 사고가 가능한데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뒤에서 가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이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 앞에 차선 변경하는 그 차량의 잘못도 있다라고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저것을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보험회사한테 연락한다 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블랙박스 차량의 블랙박스 제공 덕분에 이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고 영상은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로 다니는 오토바이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데요. 갓길로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냥 차량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지금 하시는 거 저거 달려서는 안 될 곳으로 달린 거고 사실 오토바이 말고 자전거라든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또 각길 주행이 허용되기도 해요. 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차량도 우회전 신호를 켜지 않고 우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갓길로 달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금지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과실이 있긴 합니다만 오토바이 쪽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토바이 모신 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반장픽은요. 그 남자의 흐릿한 눈빛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경찰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는데요. 경찰이 팔에 주사 놓는 신용을 저렇게 하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남성입니다. 자, 곧이어 웬 남성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마약 단속반입니다. 조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좀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 발로 파출소를 찾아왔을까 싶어요. 자, 비틀거리며 찾아왔는데 통상 비틀거리며 찾아온 사람도 많지 주치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주치자라고 보기에는 동공이 풀려 있고 횡설수설한 모습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팔을 걷으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마 마약에 아주 중독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처음이라서 마약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아주 이제 중독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두려워한답니다. 마약을 이렇게 투여한 다음에
누가 나를 잡아갈든지 이런 거 두려워해서 어떤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확인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마약 투여가 의심됐기 때문에 마약 단속반, 마약 수사반들이 왔었고요. 실제로 양성이 확인이 됐었고 어쨌든 호기심이라도 이걸 투약을 하면 범죄가 된다고 이렇게 경찰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 교수님, 이 마약을 하면 본인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뭐 많이 있겠죠? 소위 이제 현실 인식 능력 자체가 붕괴되거나 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마약을 하고 파출소로 자기 발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울산 지역에서 그 벌건 대낮에 아이들까지 있는 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을 해서 거기서 운전을 하다가 그 도로 밑으로 차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마약 단속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던 그 공무원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자기도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마약에 중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마약에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반장픽 살펴봅니다. 대량 난감 배달 요청 사항입니다. 도대체 어떤 요청 사항일까요?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점주들의 사연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배달 주문 영수증입니다. 고객은 주문 시 가게나 배달 기사에게 요청 사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손님의 요청 사항 심상치가 않아요. 네, 슈퍼 가면 건두부와 고수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채소를 많이 넣어달라는 요구인데요. 이 황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점주님 어쩔 수 없이 요청 사항대로 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식당 사장님은 요청 사항대로 조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마라탕집에 마라탕 주문이 들어온 건데요. 주문서에 다소 황당한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슈퍼에 가면 건두부와 고수 등 채소를 많이 저렴하게 파니까 많이 넣어달라는 건데요. 이를 받아본 점주는 자신이 건두부나 고수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받으니 차라리 주문을 취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하게 콩나물 큰 봉지에 2,000원밖에 안 한다면서 콩나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별 2개 리뷰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억울하지만 괜히 불빛이 아파질 것 같아서 요구대로 조리해드렸다고 합니다. 네. 슈퍼 가면 싼 건 뭐 우리가 모두 아는 얘기인데. 네. 자, 다음 사진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글씨를 주목해 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이 되는 리뷰 이벤트 품목에 아이가 치즈 스틱을 좋아합니다. 네, 아이가 자니까 이 배를 절대 누르지 말라. 네, 심지어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 네, 황당한 요청에 주문을 취소한 점주인데요. 그런데 다시 이게 주문한 손님에게 요청 사항 때문에 배달 기사님 배차가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손님, 네, 이 내용을 마음 카페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던 점주님, 아이를 내세워 갑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네, 배달 어플 리뷰 별점을 테러하겠다는 사연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치즈 스틱을 좋아한다라는 건 이게 또 왜 쓰는 건지요. 네, 또 아이를 내세워서 서비스를 더 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리뷰를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그러니까 점주가 그냥 점주 임의로 음식을 더 드릴 수 있다라고 써놓으니까 네. 콕 집어서 치즈 스틱 주세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그건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영수증에 저게 쭉 저렇게 쓰여 있으면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음식점하고는 또 다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네. 제3의 업체에 맡기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그걸 언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저걸 다 보고 있겠어요. 근데 벨 누르면 환불하겠다라고까지 거의 일을 써놓으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이거 주문 못하겠다. 주문 취소했다가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저게 맘카페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폐업하셨다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이 별점 테러로 좀 위협을 한다거나 좀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하다 아이더의 코드라를 아이더 코드라 컬렉션. 왜 그런 아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고금씨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미뤄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선고 공판을 들여다봅니다. 네, 본격적인 사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의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서영 기자,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당역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가 아니고요. 작년 10월부터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던 성폭력 혐의와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면서 20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전 씨는 이 두 혐의로 앞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 14일에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한 겁니다. 네. 자, 결국 재판부가요,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재판 받는 내내 법정에, 그러니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그래놓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네. 겁니다. 결국엔 법정에서 거짓말,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범행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였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킹이 결국 이어진 끝에 살해 범죄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보다는 높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고 있고요. 스토킹 자체도 이미 지난해 10월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그때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불법 촬영에서 협박하고 또 그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까지 해서 2개로 지금 기소가 됐던 거거든요. 네. 재판부로서는 뭐 검찰이 9년을 구형했으니까 구형을 선고했지만 더 구형했으면 더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역대급 뻔뻔함. 네. 역대급 뻔뻔함.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 전주환이 원래 이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는 14일 날 판결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전날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본인이 가해자죠. 사건이 2주 연기가 된 겁니다. 네. 판결 선고할 때는 그냥 선고를 하고 피고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다만 법정 구속이 되거나 이럴 때는 물어보긴 합니다. 혹시나 구속 안 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의견 해라. 그렇지만 판결 선고 전에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전주환이가 판결 선고장에 가서 판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고기를 좀 최대한 미뤄주면 안 되겠냐라고 판사한테 요청을 하니까 네. 아마 판사님이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사유가 뭔가요?라고 하니까 다른 사건이 하나 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병합도 좀 시켜주고 그거보다는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다 자기한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누그러지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건에 대해서 좀 피해서 좀 나중에 선고를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날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변호사도 하죠. 뭐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 딴 걸 제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뻔뻔하다. 상당히 대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물론 요즘 이제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판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주 드문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전주환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게 9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따로 살인사건으로 따로 선고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30년이 선고가 되면 30년 더하기 9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뭉뚱그려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또 뭐 법 공부를 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탁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오 교수님, 이게 지금 판사한테 이게 대놓고 여론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뻔뻔함의 극치인데 이게 또 어떤 심리일까요? 전주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난번 범행에 이어서 국민들을 또 놀라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소위 얘기해서 아까 뭐 국민들 뭐 시선이라든가 언론 보도 이걸 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손학비 잠시 피해가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후한무치, 즉 얼굴이 상당히 두껍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사건 병합 문제까지를 갖다가 거론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보면 상당히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살게 될 그 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한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 심리, 즉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자기 발등 위에 있는 불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편협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국민들의 시선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를 조금이라도 피해가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 1심 판결이 살해 혐의 재판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피해자에 대한 살해 혐의는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살인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뭘 보복했는지가 이번 1심 판결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로 자신이 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복을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굳이 설명해줄 필요도 사실 없었지만 재판장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건 별도로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취지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유죄가 확실히 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스란히 그걸 증거로 삼아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라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때 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 전과가 있었는데요. 문제없이 채용됐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죠. 예, 음란물 유포 혐의 외에 폭력과 관련된 처벌도 받았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또 받은 전력이 드러났는데요.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저녁 오후에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또 분을 못 참고 경찰서 책상을 부쉈고요. 다음 날 새벽에는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주환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또 받았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예, 범죄 전력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게다가 이 죄질도 보신 것처럼 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란물 유포, 또 폭행, 스토킹, 그리고 살해까지요. 끊임없이 지금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것이 알려졌지. 저 사람이 지금까지 그 표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좋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그 범죄 그 궤적을 우리가 본다면 성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외형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기, 즉 사상 누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범죄 전력이 참 많았는데 지난해 10월 그 피해자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 이 불구속 처리됐던 거 뭐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면서도 그 타이밍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네. 그 부분입니다. 그때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살인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구속의 원칙은 불구속이 맞습니다. 근데 구속을 하려면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한테 복수라든지 보복의 가능성,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또 좀 더 제가 나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라도 예컨대 지금 스토킹 범죄인데 9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서 9년 정도 구형한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스토킹 범죄가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역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라도 구속영장이라든지 구속을 청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게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타임을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주환의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죠? 네, 이렇게 좀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구속 기간 연장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에 열흘이고 열흘까지 더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당연히 보복살인으로 보이지만 도대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본인은 우발적인 것도 초기에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지금 일자리를 지기가 해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내부망에 접근해서 피해자의 동선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열흘 정도 더 구속 수사를 하고 그 안에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네, 철저한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돈 스파이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알아봅니다. 네,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초범 아닌 전과 3범. 네, 초범 아닌 전과 3범.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까? 네, 돈 스파이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때 그때 당시에 3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와는 별개로 이미 마약류 전과가 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어제 돈 스파이크에 대해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돈 스파이크 영장 실질 심사 뒤에 이제 언제부터 마약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이라고 답했던 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학에 받겠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내드릴 때는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돈 스파이크가 잠시 좀 뭐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마약류 전과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마약에 손을 댔다는 어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질문을 한 그 기자의 그것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뜸을 들이는데 그게 잠깐이라기보다는 좀 꽤 그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마약 전과 몇 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마 내면적으로 상당히 좀 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은 저 사람이 마약류 전과 3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본인은 그 순간을 갖다가 좀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동안입니다만은 뭐 많은 생각을 순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돈 스파이크가 경찰에 체포될 때는 혼자였다고 했는데요. 이전 마약 투약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같이 구속된 인물 중에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30대 남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보도방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쪽에서 여성 접객원들하고 같이 호텔 방을 빌려놓고 안에서 마약 투약을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대부분 마약 그 수사의 특징상 워낙 은밀하게 이 사람들이 마약 투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마약을 투약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마약을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부터 제보를 일종의 받아서 수사를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그때 함께 있었다는 여성 접객원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돈 스파이크도 같이 했었다. 그 바람에 지금 뭐 꼬리가 들통이 난 것이고요. 이 보도방 업주라는 인물 최소한 8명 가량 관련된 인물이 최소한 5명 가량은 돈 스파이크에 관련된 인물도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잡히면 정말 줄줄이 잡히는 게 네. 마약 그 수사의 특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체크 포인트에서도 짚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돈 스파이크는 지난 6월에 결혼을 해서요.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혼인데요. 보도방 업주와 또 여성 접객원과 함께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돈 스파이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임신을 준비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미 그 뭐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알려진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6월 달에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이 신혼 기간에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보도방 업주하고 여성 접객원들하고 집단적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흐려지기 때문에 본인이 신혼기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러한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뭐 어제도 잠시 이제 그 화면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기간에 방송에 출연해서 마약을 약간 희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런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올해 여비 어때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그 출연을 해서 마약 신용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5월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가 이제 바비큐가 담겨 있는 그 접시에 소금을 뿌리고 난 뒤에 빨대로 모양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내가 하니까 약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언뜻 보게 되면 이 마약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5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였느냐? 이 돈 스파이크는 지금 4월부터 이 마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마약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본인은 스스로 뭔가 찔리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다시 보니까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을 정말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돈 스파이크가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 마약 수사가 돈 스파이크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죠. 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입니다. 그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약 30g, 시가 1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통상 1회 투약량이 한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한 1000번 정도는 투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많은 양을 혼자서 투약할 게 아니었다면 지인들과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찰은 돈 스파이크의 진술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의 지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성상 이 돈 스파이크가 평소 이제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연예계 전반으로 마약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묵 인천 참사랑병원 마약 중독 상담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돈 스파이크 얘기 들으면서 그분 돈도 많고 유명하고 막 성실하게 이미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왜 처음에 손대나? 이게 약물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터부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가장 측근히 알려줘요. 보통 그래요? 이건 불법이니까. 네.
불법이기 때문에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 비밀 터놓을 수 있는. 이 정도도 얘기해도 되는 관계들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보면 뭐 여러 호텔을 다니면서 네, 뭐 이렇게 호텔 여러 사람들이랑 다니면서 했다 이런 거 보니까 벌써 그룹핑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라도 불안해하는 이 측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돈 스파이크의 휴대전화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분명히 되겠군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뭐 은어나 뭐 비어로 아니면 암호로 거래를 하지만 SNS로 막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거래 내역이라든지 송금 내역이라든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마약 이 범죄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투약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수사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형을 감안을 해줍니다. 또 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을 한 명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줄기 뽑아내듯이 다 잡혀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 돈 스파이크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돈 스파이크랑 같이 했던 사람도 뭐 자기 혼자 계속 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하고 반복해서 했으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잠을 좀 못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필로폰을 동남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 판매한 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세대 주택 원룸에 숨겨두고는 유통하던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마약을 판매해 왔는데요. 약 97억 원어치 마약을 보관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구매자와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를 해온 건데요. 경찰은 어제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이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급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는 조선족으로 알려졌고 불법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 수배했고 또 공급 총책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필로폰 97억 원어치니까 정말 많은 양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 97억 원어치라는 게 일단 9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양인 거고요. 저걸 국내에 들여온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소분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원룸을 얻어서 그 원룸에 나눠서 보관을 했었던 거고 그나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한 곳을 얻자마자 바로 닷새마다 또 다른 것을 얻어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70대 고시원 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남성은 건물주의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하던 세입자였습니다. 범행 당일 방을 빼고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범행 후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어제 뉴스룸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호의를 베풀었다는 주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현재 많은 공분을 샀고 있는 사건입니다. 김세현 기자,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27일 오후 12시 50분쯤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손이 결박된 채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이날 오전 중에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네,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신 겁니까? 계획적 범행이셨나요? 찜질방 왜 갔습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요? 유족에게 할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너무 담담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인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계획 범죄였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까지 했느냐, 뭐 미안한 마음 없냐 이런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라는 그 요청에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했고 나머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사건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의자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지냈던 이 피해자, 용의자가 이 사건을 저지른 후 신림동에서 관악구 신림동이죠. 약 20km 떨어진 성동구까지 도주를 했다고 그러고요. 도주해서 사우나 등지에서 숨었다고 합니다. 네. 숨었는데 CCTV 같은데 동선이 지금 다 포착이 됐었고 결국은 이 CCTV 동선을 추적했던 경찰이 다 이 CCTV입니다.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범행 동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원룸에서 9년 동안이나 무려 같은 원룸에 살았고요. 네. 그 원룸 집주인께서 피해자죠. 이 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변보다도 싸게 월세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 범행을 저지르는 날이 결국 방을 빼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열쇠 반납하라고 찾아갔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고 네. 그럼 혹시 뭐 술이나 마약 같은 거 했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만 그런 사정은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참. 범행 당일 CCTV 영상이 구해졌는데 어제 뉴스룸 단독 보도로 나갔습니다. 김세영 기자 어떤 게 담겨져 있나요? 네, 일단 남성이 문 앞을 서성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요. 또 1시간쯤 뒤에 이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이어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태연하게 그대로 걸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통장, 도장까지 챙겼다. 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고시원 주민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걔가 그걸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도 없고 집에 들어가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네. 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이게 건물주를 살해하고 통장, 도장까지 챙겨갔다는 건데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요. 계획 범죄로 봐도 충분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 이 범인이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뭐 어차피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금품을 가져갔기 때문에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이 진술을 갖다가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여성에 대해 갖고 있던 그 현금 10만 원 그리고 카드 통장을 가지고 도주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훔쳐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낸 내역은 이제 그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사람은 술, 마약도 하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맨정신으로 그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9년 동안 그 피해자와 관계를 맺어왔고 또 피해자가 평소에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어떤 그 배려를 해줬던 바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계획 범죄다. 또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뭐 우발 범죄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지금 이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건물주는 세입자의 그 어려운 사정을 좀 봐주기 위해서 좀 세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건물주를 살해한 세입자.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30대 같으면은 한 9년 정도 살았다면 거의 뭐 20대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방 크기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약 22만 원 정도였는데 이 피의자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가 훨씬 더 저렴하게 방을 그동안에 주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려를 받았는데 그 어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그 범행 동기를 얘기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정말 좀 면밀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신 변호사, 예. 이 남성에게 지금 어떤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나요? 자, 이 남성한테는 단순 살인죄, 예컨대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죽음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더 큰 범죄가 됩니다. 강도살인죄입니다. 네. 강도하는 기회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통장이나 뭐 도장, 재물성이 있다고 하면 폭행, 폭력, 협박을 이용해서 그걸 강취해갖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강도살인죄는 살인죄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살인죄는 5년 사형, 무기징역 가능한데 이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사형만 가능하거든요. 뭐 형법상에 아주 가장 강력한 범죄 중에 하나고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9년이라는 긴 세월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되는 호의가 이어지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느꼈던 본인이 겪었던 것과 다른 뭔가가 오갔다라면 여기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게 뭐 잘했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마 경찰도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사건 연구소로 이어가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저녁 마산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대학 교수가 살해됩니다. 범인은 교수와 오래 알고 지내온 학교 후배 전 씨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법원은 전 씨에게 맹수보다 위험하다고 질타하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살해당한 피해자가 단 한 명이었음에도 사형이 선고된 이유. 전 씨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도 살인 전과가 있었고 당시에도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세의 나이에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전 씨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두 번의 살인, 두 번의 사형 선고입니다. 네, 두 번의 사형 선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형 선고는 1, 2심 재판이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후 모범수로 가석방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감형됐음에도 1, 2심의 사형 선고를 눈여겨본 이유는 당시에 이 전 씨의 나이가 겨우 만 17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살인 사건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전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2년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둘의 교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부모님들을 폭행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판결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나와서 1974년 7월에 이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출근 중이던 20대 엄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도주하다가는 택시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여서 현금을 빼앗았고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인질극을 벌이다가 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검거된 전 씨는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임에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됩니다. 네. 당시가 1972년, 그러니까 50년 전인데요. 1972년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사형,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일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죄질이 나빴기에 미성년자임에도 이런 중형을 선고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18세 이상 그 소년범에게만 뭐 무기형 이상을 갖다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기준이 16세 이상 소년범부터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인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무기징역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그 살인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도피를 하면서도 강도 범행은 물론 인질까지 잡았던 그런 어떤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대법원에서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으니까 오히려 선처를 받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네. 자, 법원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는 그래도 아직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바람처럼 교화가 된 것인지 전 씨는 모범수로 가석방이 됐는데요. 전 씨의 가석방 뒤에는 이 살뜰하게 이제 옥바라지를 해준 그 은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2년 선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기징역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찾아가겠어요. 네. 면회 가지고 편지 보내주고 또 이렇게 모범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던 거입니다. 옥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네. 그 덕분인지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게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지 뭐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그래서 93년도에 결국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왔으면 정말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바르게 살았을 것만 같은데 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이 전 씨가 이 사회를 나와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출소한 후에 아마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인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기도 하고 계속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상속 관련해서 돈을 한 8천만 원을 벌어서 받아서 그 이후에는 1995년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택시 운전도 하고 했지만 열심히 이제 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피해자 이 씨한테 좀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교수한테 빌려달라기도 하기도 하고 몇백만 원씩 생활비로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의 요구를 하니까 이 교수 역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응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아마 이 선배한테 상당한 앙심을 좀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마치 옛 속담에 나오듯이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한 이후에도 전 씨는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이 이 교수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급기야는 이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년 동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도와줬던 은인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면서도 이러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멈춤없이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누군가에게 재활 다시 뭐 갱생의 기회를 준다? 그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사람이 딱 그런 사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동안 협박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피해자도 내가 이렇게 협박받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증언 녹음한 것을 들려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4년 7월에 이제 한 호프집에서 이 교수분이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참다 못해서 왜 새벽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느냐, 뭐 나한테 돈만 맡겨놓은 거였냐, 이것도 2년 선배, 초등학교 2년 선배고 예전부터 가까웠으니까 네. 저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쭉 정말 앙심을 품었던 걸 애초에 실행을 하려고 찾아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술자리에서 잠시 다른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게 되니까 네.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하게 이 공격을 했고요. 쓰러져 있는 교수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출혈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모른 척하는 게 정말 낫지 않았나 싶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저한테는 그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인 그 이모 교수가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이에요. 지인이고 이제 그분이 이제 2004년 7월달에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그 제가 장례식에도 참가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이모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진 분이냐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사건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어떤 뭐 근처에 있는 칼이라든가 흉기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칼을 아예 흉기를 가져간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호의를 지속하게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꺼내 왔으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갖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너의 의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도중에 좀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올 때도 바로 이 이모 교수라는 분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네.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 교수님이 그분을 좀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유족들이 그 교수님이 열심히 그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뭐 보고 그렇게 이제 지켜봤을 텐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굉장히 충격이었고 정말 아니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20여 년 다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네. 너무나 얘기를 또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픈데요. 은인이었던 이 교수를 살해하고 도주한 전 씨는요. 도주하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죠? 그렇습니다. 범행 이후에 함안이라든지 진주, 삼천포 그 경남 일대를 지금 배회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노숙도 하면서 지금 배회를 하면서 2차 범죄까지 계속 저질렀습니다. 택시 강도를 좀 했는데요. 택시 타고 가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택시 기사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그다음에 현금 8만 원하고 택시를 갖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사건 발생 후 한 10일간 도피를 했던 이 피의자 이 창원의 올림픽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금 주민들의 신고에서 검거가 됐었고요. 검거했을 때도 그때도 그 교수한테 찔렀던 흉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럴 정도로 정말 어떤 그 뻔뻔한 태도를 계속해서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김선 기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검거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 교수가 신의와 진실을 무너뜨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 응징한 거라면서 별것 아니었던 나의 요구를 거부해 스스로 원치 않은 길을 간 거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 교수가 초래한 일로 구속돼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이제 반성을 하질 않고 있는데요. 왜 이 전 씨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이 피해자 탓만 하는 걸까요? 사실 그 17살 때부터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뭔가 좀 교화를 시켜서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은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반성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인식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 고시원 그 살해 사건과 지금 얘기했던 것들 조금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살해당한 분들이 다 좀 잘해줬던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교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잘해줬는데 왜 이게 살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요? 글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소위 얘기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 또는 그 뭔가를 배려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먹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때 만나러 갔을 때 본인이 저런 피해를 입을 줄 알았더라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바로 이 범인은 이용을 하면서 바로 금연을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형수로 복역을 하면서도 책으로까지 자기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출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57세가 된 이 전 씨가 자기가 사람을 2번이나 살해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설 형식으로 좀 이렇게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A4 용지 221장 분량의 자전적 소설 언어 사용수의 독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그런 어떤 주장을 되풀이한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정기관이 이를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패소가 되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형수로 이제 복역하면서 자기가 책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양 변호사님 결국 이제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범죄 때 17살 때 한 번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이제 2004년도 1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재판부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맹수보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네.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종신형이 없으니까 네. 무기징역 대신 이번에 아예 사형을 1심에 선고를 했고 또 이것도 다투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이건 뭐 너무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범죄고 어떠한 참작해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네. 이건 뭐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맹수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글로벌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분위기를 바꿔서 동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네,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물웅덩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네. 물놀이를 즐기나 했더니 수심 2m가 넘는 저수지에 빠져버린 건데요. 코끼리는 난간에 앞발을 걸친 뒤 온 힘을 다해서 올라오려고 해보지만 턱이 높은지 계속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수심이 너무 깊은 탓에 코를 하늘 위로 뻗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아이고. 만큼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데요. 네. 무게도 상당해 보이는데 구조가 지금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즉시 구조당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중장비가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사람들은 또 다른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구조를 했나요? 네, 코끼리가 스스로 올라설 수 있게 저수지의 턱을 부숴서 낮춰준 건데요. 네. 네, 저렇게요? 그러자 코끼리는 뒷발까지 힘겹게 툭 올려놓으면서 3시간 만에 지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코끼리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듯 현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무리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네,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픈지 왼쪽 앞발을 들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보호자를 애처롭게 쳐다보자 견주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왜죠? 알고 보니까 이 녀석 보호자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꾀병을 부렸던 겁니다. 강아지가요? 네,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주사를 맞긴 했는데요. 정작 주사를 맞은 발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이었던 겁니다. 네,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진짜 아픈 줄 알겠어요. 네, 실제로 반려견 마츠의 배에서 종양이 발견돼서 다음 달에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네. 보호자가 평소보다 더 살뜰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면 어릿광을 부리게 되잖아요. 보호자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수술도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티 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한 가정집에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요. 7명의 여성들 정말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바닥을 펑펑 뛰어오르는데 바닥에 콘크리트가 네. 푹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금이 쩍 가다가 그냥 둥근 구덩이가 만들어지면서 구조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건데 저분들 괜찮습니까? 예, 구덩이에 빠진 여성들 파편에 뒤덮인 채 사람들 아이고. 손을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는데 정말 다행하게도요.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친 분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심지어요.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바로 옷 갈아입고 파티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무너진 건가요? 정말 많이 보는 저희도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다른 여성은 바닥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설마 집이 무너지랴 하고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추락하고 나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네. 진짜 재밌는 건요. 다음 달에 또 파티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추기 위해서 구덩이를 메운 다음에 거기서 춤을 추겠다고 돕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파티 피플입니다.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운동선수신가요? 네, 세르비아 여자농구팀 선수가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선수는 세르비아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현장이 프랑스로 시작하더니 상대였던 말리팀 선수들이 취재진이 옆에 있는데 네. 몸싸움을 저렇게 벌인 겁니다. 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두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계속 주먹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취재진 앞인데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두 선수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저렇게 난투극까지 벌이게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말리 여자농구팀 조별리그에서 4번 연속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자, 말리 대표팀은 결국 다음날 경기에서도 저랬으니 어떻게 이겨요? 네. 패배해서 8강 진출 실패했고요. 선수들은 이날 싸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징계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한 꼬마 소년이 손에 줄을 쥐고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해서 내려갑니다. 소년이 향한 곳에는 3, 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에스컬레이터 천장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건데요. 네. 만약 아이가 손을 놓기라도 하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네. 어이구. 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소년, 네.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네. 도움을 청하는데요. 네. 저기 그래도 남성이 다가오네요. 네, 한 남성이 아이의 팔을 끌어올리죠. 그러자 또 다른 남성도 곧이어 힘을 보태서 아이를 구조하는데요. 네. 당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네. 어린 소녀를 구해낸 두 남성을 시민 영웅이라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당시 아이를 구한 남성의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시죠. 小孩在外面躺，我出来一看都没小孩在哭呢，这小孩掉在那里，我就一把给他拉过来，一把还差点没拉过来，我弟弟过来一把给他抓住了，不然小孩都掉下去了，还是要管好。 네, 정말 좋은 일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요. 사건 이후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성이 때 아닌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아이를 구조할 당시 남성의 손 위치가 좀 애매했다는 겁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남성이 소녀의 엉덩이를 일부러 잡은 것 같다면서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낸 건데요. 결국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이를 더 쉽게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고요. 이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요즘 사람들이 왜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를 일단 잘 구했으니까 뭐 잘한 일인데요. 네. 칭찬을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고 또 사건 반장을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메일 주소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